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2월 20일 금요일. 야, 이게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5,600선 첫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2% 넘게 또 뛰면서 5,8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6,000선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악재 속에서도 우리 시장 실적 모멘텀, 유동성 등을 발판 삼아서 꿋꿋하게 강세장 보였습니다. 독립성이 좀 강해진 모습이죠. 오늘 SK하이닉스가 6%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94만 9천 원까지 올라섰고요. 어제에 이어 조선주 강세 보였고요. 또 지정학적 긴장감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기업에도 자금이 좀 몰렸습니다. 반면에 어제 급등세 보인 코스닥 지수는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네요. 약보합 마감하면서 1154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1원 오른 1,446원에 이번 주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훌쩍 오른 12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첫 곡 선우정아의 봄처녀였습니다. 박성남님께서 오늘 날씨는 봄 날씨네요. 운전하는데 너무 졸려요. 어방목 들어야 되는데. 박성남님, 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주목하세요. 주목하시고 종 쳤어요. 오늘 이제 날이 좀 갑자기 이렇게 따뜻해지면 이제 이 시간이 조금 졸릴 시간이기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위험합니다. 운전하는데 너무 졸려요. 이렇게 무서운 문자 보내시면 어떡해요. 이거 세우고 보내시는 거는 맞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박성남님은 항상 그래주시는 분이니까. 자, 어방목 솔찬히 잘 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업을 해가지고 방송을 해야겠네. 이거 참. 모지우님, 코스피가 난립니다. 6천이 코앞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170포인트인가요? 130포인트. 130포인트가 웬 말입니까? 그러게요. 우리 시장이 이제는 조금 미국과의 어떤 영향을 좀 덜 받는 상관관계가 좀 줄어든 건가? 자체의 모멘텀이 좀 이렇게 튼튼해진 건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쭉쭉 잘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확 가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긴 하네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세계로 떠나는 방과후 차차차, 이어서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 훑어보는 주간 키워드까지 만나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2달 전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주요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막거나 이미 있는 계정도 차단시키는 법인데요. 이후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독일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비슷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잇따라 나오는 기사와 사설들을 보면 또 다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청소년들의 SNS 사용 금지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들이죠.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막는다고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더 안전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청소년들이 우회 접속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풍선 효과인데요. 주요 대형 플랫폼을 막으면 아이들이 소통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장치가 더 약한 소규모 앱이나 불법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기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연령 인증 과정에서 기술 오차가 생각보다 커서 미성년자가 통과되거나 반대로 성인이 차단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얼굴을 찡그려 주름을 만들면 성인으로 인식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SNS를 담배로 볼 것인가 마약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수학, 과학 채널이나 전문 지식 커뮤니티는 아이들에겐 학교 밖에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하니까요. SNS라는 눈에 보이는 대상에 집중하느라 정작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학업 부담이나 고립된 환경 같은 진짜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통된 여론은 이렇습니다. 단순 연령 제한보다 알고리즘 구조,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같은 아이들을 붙잡는 SNS의 설계부터 손보는 게 필요하다고요. 또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디지털 회복력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뺏는 것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전혀 다른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장벽일까요? 아니면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튼튼한 구명조끼일까요?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그 F1 더 무비 아주 난리였잖아요. 네. 덕분에 그 찰못들도 이제 서킷으로 눈을 좀 돌렸는데 올해는 그 열기가 좀 더 뜨겁다고 하네요. 심지어 영화 후속편 소식까지 좀 들리던데 F1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뭐 축제 같은 한 해가 되겠어요. 네, 작년에 영화를 통해서 모터스포츠를 접하셨던 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영화가 시즌 중간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에 딱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점수가 누구는 뭐 맞는 점수를 획득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경기는 처음부터 볼 수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런 시즌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지난 12일 이 영화를 만들었었던 영화 제작자 제리 브루크하이머가 F1 더 무비의 후속작을 만들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올해도 흥행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F1에서 상당히 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전과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일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에 대한 관심도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과거에는 귀신 소리 같았던 굉음을 들었던 오랜 팬들이 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랬던 분들과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유입되신 새로운 팬분들이 같이 섞이게 되면서 또 새로운 응원 문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모터 스포츠라고 하면 그냥 뭐 빠른 차들의 경주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F1은 좀 격이 다르다고들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보는 이 차량은 하고는 생긴 것부터 완전히 딴판인데 F1이란 뭐다 이렇게 핵심만 콕 집어서 주신다면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제 사실은 모터스포츠인데 이 설명하기 어려운 자동차 종합 예술이 바로 F1이다. 종합 예술. 네, 자동차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종합 예술이 F1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략한 설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F1 경기에 나오는 레이스카들은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차하고 생긴 것부터가 많이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네. 우리가 타는 차들은 흔히 박스카 또는 투어링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차를 가지고 하는 경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바퀴가 차의 모습 안에 딱 들어가 있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 박스 같은 형태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달리는 거는 그런 박스 같은 형태가 달린다라고 해서 박스카 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F1 같은 경우에는 바퀴도 바깥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게 되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헬멧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잘 살펴보면은 얼굴이 그대로 바깥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다 노출되어 있는 형태가 적용되어 있는 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오픈 휠 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F1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포뮬러 1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줄여서 F1이구나. 네, F1은 이런 오픈 휠 레이스 중에서도 최상위 클래스에 해당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가장 빠른 대회라던가 혹은 가장 어려운 대회라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모터스포츠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인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터스포츠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가장 상위 클래스의 대회가 F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차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겨루기 위해서 시작한 대회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대회의 모든 규칙은 지금도 무조건 뭐 속도 무제한, 뭐 일단 밟아, 뭐 이런 규칙들로 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F1이 처음 시작했던 게 1984년입니다. 네. 죄송해요. 1884년일 거예요. 네. 그래서 130년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가져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빨리 달리기 위한 그런 규제들만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비교를 한다면은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속도를 경쟁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안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는 네.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게 본격적으로 생겨난 시기는 1950년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과거에는 정말 이제 심판이라고 하죠. 준비 시작하는 분들만 있었고 나머지 경기 중간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마샬이라고 해서 그렇게 경기 중간중간에 깃발도 좀 흔들어서 운전자들에게 앞에 무슨 사고가 났어, 무슨 상황이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게 됐는데 네.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시기가 1950년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헬멧을 다들 쓰고 이제 경기에 나가고 있는데 네. 이 헬멧 같은 경우에도 1952년에 처음 의무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얼굴을 내놓고 달리니까 그냥 좀 추워요 머리가. 그러니까 그런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냥 털옷이라든가 털모자, 가죽모자 거기에다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안경 정도만 쓰고 달렸던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의 안전을 위한 목적의 헬멧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0년 역사 동안 안전을 위해서 가죽 모자가 헬멧이 되고 규정도 좀 촘촘해지고 근데 이제 좀 오래된 팬들은 요즘에 F1에서 나는 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러면서 네.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엔진 규정이라도 새로 생긴 거예요? 아까 오래된 팬들이 귀신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과거의 F1에서는 정말 좀 커다란 엔진들 좀 엔진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12기통에 달하는 엔진까지도 사용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2006년에서 2013년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오랜 팬들은 V12 엔진은 귀국성이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제가 아는 그 F1에서 나는 소리는 뭐 약간 뭐 이런 건데 네. 귀곡성? 귀신 소리?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한번 좀 시즌별로 내주세요. 이게 시즌별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네. V12 시절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네. 엥 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가 나게 돼요. 귀신 소리 같네. 네. 이게 그 12기통 엔진을 고회전, 그러니까 레이스니까 빠르게 달려야 되잖아요. 네. 빠르게 달리면서 엔진도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을 때 나게 되는 굉장히 특이한 소리 중에 하나인데 레이스카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게 됐고 이게 F1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동차 시장을 덮친 글로벌 트렌드가 뭐냐면은 배출가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줄여야 돼라는 거였어요. 시대적 흐름이죠. 네. 근데 이게 레이스에서도 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배출가스 규제를 좀 맞춰볼까 하면서 엔진이 조금씩 작아지게 되고 덩달아서 소리도 조금씩 작아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1 팬들에게 그동안의 F1을 보면서 가장 싫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네. 환경 규제라고 바로 답을 하게 됩니다. 이 환경 규제 때문에 엔진도 작아지게 됐고 속도 자체는 빨라지긴 했어요. 하지만 소리도 작아지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 F1 하면 떠오르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다 보니까 조금 싫어하는 요소가 환경 규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양산 자동차에서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폭발적인 성능을 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엔진을 큰 거를 싣는 거거든요. 네.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엔진을 싣는 것을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문제냐면은 기름 소모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환경 규제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기름 소모도 좀 줄여야 되다 보니까 V12 엔진을 썼던 것들이 이제는 V10, V8로 쭉쭉 떨어지게 됐고 지금에 와서는 V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엔진 안에서 연료 태우는 그 실린더 통이 12통이었다가 네. 6통으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2명이서 노졌다가 네. 6명이서 노졌게 됐는데 그게 하이브리드 터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동화가 됐다 이렇게도 그쵸. 생각할 수 있는데 12기통이니까 그만큼 소리가 컸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소리가 많이 작아졌다는 거네요.
네, 소리가 작아지기도 했고요. 네. 이게 어쨌든 순수한 자동차의 성능을 가지고 이제 드라이버들의 실력을 겨루는 그런 속도 전쟁이었는데 전동화가 들어갔다는 거는 거기에 보조해주는 로봇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운전자의 순수한 실력 혹은 그 제조사의 차를 만드는 실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에 대한 이제 기교 싸움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F1 요즘 F1이 과연 예전의 F1하고 그 매력이 같으냐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적인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제 배기량이 이제 기통수가 많기도 했지만 배기량 같은 경우에는 3,500cc에 달하는 그런 네. 상당히 큰 배기량의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1,600cc로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이스에 나가는 차들에 대해서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옛날에는 귀곡성이었는데 지금은 진공청소기 소리가 난다. 그렇게 너무 이야기를 확 하시는 줄었는데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배기량이라든가 기통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 줄어들었다 보니까 최근에 유입되신 새로운 팬분들을 위해서 쉽게 하는 설명으로는 네. 제네시스 G90을 타다가 네.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차가 바뀌었다. 그렇게도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시즌부터 좀 바뀌게 되는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엔진 이야기 계속 했으니까 또 뭐 엔진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게 있나요? 네, 사실 엔진은 매년 바뀌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엔진이 더 작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전기 모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한 요소가 삭제가 됐는데 MGU-H라고 부르는 장치가 올해부터는 좀 빠지게 됐어요. 이 장치는 이제 엔진을 돌리게 되면서 엔진에 같이 붙어 있는 터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터보에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출력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였는데 이제는 이 기능이 부품을 삭제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니까 생기게 된 문제가 뭐냐면은 배터리를 경기 중간에 충전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리를 얼마나 더 잘 관리를 하는가 그게 조금 더 중요한 이제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됐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출력을 이제 배터리 충전으로 좀 이제 역할을 좀 돌려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게 되는 엔진의 반응성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달라지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진행이 됐었던 이제 연습 경기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출발을 제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좀 완전히 달라진 시스템에 누가 더 빨리 적응을 하는지가 올해 시즌에 순위를 좀 결정을 하게 되는 핵심 포인트가 됐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우더시아 DRS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좀 바뀌게 됐습니다. 네. 이거는 공기의 흐름이 변화가 됐다. 공기의 흐름을 접근하는 방법이 바뀌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작년까지는 아우더시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가 칼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달리기 시작을 하면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공기가 양옆으로 그러니까 차의 바깥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었다면은 올해부터는 칼이 아니라 송곳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바람 속을 달려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공기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DRS라고 하는 공기 저항 감소 시스템이라는 게 레이스카 뒤쪽에 날개에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같이 삭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레이스카의 형상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고요. 공기를 다루는 방법 같은 것들도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과는 다른 순위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에서 송곳으로 변했다는 거는 차가 더 뾰족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뾰족해지기도 했고요. 네, 날개의 형상, 날개의 크기, 전체적인 차의 크기 같은 것들도 모두 달라지게 됐습니다. 사실 F1 레이스카를 우리가 딱 떠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얇고 길면서 뒤쪽과 앞쪽에 굉장히 커다란 날개들이 장착이 되게 됐는데 네. 이게 DRS 시스템이 삭제가 되면서 날개를 조작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개를 굉장히 심플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와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이 대폭 바뀌게 됐고 네. 그에 따라서 형상도 많이 바뀌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F1은요. 시즌 중간에도 요 레이스카에 대한 규정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경기입니다. 중간에도? 네, 중간중간에 어느 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이의를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규정 잠시 취소
이런 식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한 경기 혹은 두 경기까지 갑자기 그 규정을 삭제하고 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경기가 오는 3월 6일 이제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직전까지도 규정이 확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시작이 된 다음에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가 선수하고 팀 라인업에도 변화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새로운 팀이 또 출전하나 봐요? 네, 작년까지는 F1 드라이버라는 직업을 단 10개 팀 20명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캐딜락이 새로운 팀을 만들게 되면서 총 11개 팀 22명의 드라이버가 생기게 됐습니다. 사실 이 F1 팀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인원도 최소 200명 이상이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터스포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캐딜락이 새롭게 참가를 하게 되면서 팀을 완전히 새롭게 창단을 해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드라이버 시트가 2개가 추가가 되면서 총 22명의 레이스 선수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팀이 생긴 것 자체가 1990년대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또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참가하고 있었던 팀을 인수를 해서 아우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참가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없었던 팀이 새롭게 등장한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글로벌 대회 같은데 한국 사람 조금 좀 넓게 봐도 동양 사람들이 참가하는 모습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차는 굉장히 잘 만드는 맞아요. 나라인데 우리가 레이서까지 하는 좀 바람이 있기는 하거든요. 한국인 F1 드라이버가 나올 가능성은 좀 없어요? 많은 선수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한국계 선수는 있었고 중국 네. 선수라든가 일본 선수들도 있기는 했는데 사실 이 F1 드라이버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모터스포츠 엘리트 코스를 조금 밟아야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카트 경기부터 시작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지만 조만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진짜 우리나라 선수가 한번 F1에 나온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 더 많이 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기대가 되면서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차는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차로 뭐 어디 기죽은 적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정숙님께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수영하고 참다가 결국 라면을 먹고 말았네요. 오늘 식사는 이걸로 끝내야겠어요. 살은 왜 빠지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원래 수영하면 굉장히 배고파요. 그리고 수영하고 먹는 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살은 왜 빠지지 않냐고요? 라면을 드셔서 빠지지 않는 겁니다. 네, 이게요 살을 빼는 방법은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서라도 안 먹어야 빠지고요. 운동을 하면서도 적절한 이 식이 조절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저도 최근에 살을 조금 많이 빠졌는데 이게 그 운동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 정정수님 다이어트 화이팅. 나훈성님 꺄 소장님 저 지금 과장 승진했다고 게시판에 떴네요. 우와 대박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승진된 거라 얼떨떨하네요. 축하받고 싶어서 후다닥 글 남겨봅니다. 축하해주세요. 나훈성님 우리 나 과장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진짜 어떻게 축하 선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행복하시겠네요. 주말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이 기쁨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저몽님 소장님 오늘 단아하고 어여쁜 백도라지 꽃 같아요. 고맙네요. 곱네요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백도라지 꽃이라는 칭찬은 또 이렇게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오늘 하얀 니트를 입고 왔는데 또 이렇게 백도라지 도라지 목에 좋잖아요. 여러모로 칭찬인 거. 이저몽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적인 명소죠.
최근 이곳 앞에서 1인당 2유로의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관광객 과잉,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 문제를 겪으면서 주요 관광지들을 잇따라 유료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 역시 주변 광장은 무료로 둘러볼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동전을 던지거나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퀴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 관광 명소로 영화 로마의 휴일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분수. 뒤로 돌아서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에 돌아올 수 있다는 속설로도 잘 알려진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트레인 분수, 2번 트레비 분수, 3번 트리트먼트 분수.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은요, 매경 이코노미 문지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간 키워드에서 이렇게 또 모시네요.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네네. 이게 또 설 연휴 내내 시끄러웠던 정치권의 설전이 또 있었죠.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네,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설전이 화제가 됐죠. 네. 치열한 다툼의 주제가 바로 부동산이었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둘 간의 설전은 1월 말부터 있었습니다. 2월 들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에 장 대표가 SNS에 다시 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설전이 재개된 거죠. 장 대표가 올린 글을 보시면은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버티니까 엉뚱한 국민에게 요통친다. 이런 내용의 글을 게시했는데요. 네. 그러자 이 대통령이 SNS에 다시 장 대표가 주택 6채 보유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장 대표가 95세 노모가 실거주하는 집까지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을 또 비판했죠. 이렇게 결국 연휴 내내 서로가 계속해서 반박에 재반박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설전의 쟁점은 사실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설전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부동산 정책 때문인데요.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약 70%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정책 가운데 하나죠.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그 가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정치권에서 강하게 충돌하는 주제인데요.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집이 몇 채냐 두고 설전을 벌였잖아요. 이게 사실 이 배경에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중과라는 건 그만큼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그만큼 세금을 세게 매기는 제도입니다. 네. 이게 그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때 도입된 건데 2022년 이후에 계속 유예되다가 이번에 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에 이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게 결국에 투기용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집값을 안정화한다는 목적이죠. 이를 두고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한다고 말하면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치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 뭔지도 한번 정리해 보죠.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투기 소유 억제입니다. 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을 노리고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는 이 구조를 뜯어 고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 다주택자 투자 수요가 가격 상승을 키웠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시장 구조를 안정화하겠다는 건데요. 실거주 중심의 1주택 구조로 바뀌면은 그 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면은 투자 목적 보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늘고 주택이 자산보다는 좀 주거 공간이라는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항상 반대 여론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비판하는 논리는 또 뭐예요? 야당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사실상 징벌적 과세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는데요. 네.
또 세금을 너무 무겁게 매기면은 다주택자가 오히려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우려하는 포인트고, 그리고 결국에 매물 장긴과 거래 절벽이 발생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전세난 가능성도 제기를 하는데, 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야 되니까 전세 시장에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면은 이제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뭐 세금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가 우선이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야 하는 건데 정부가 뭐 이런 부분은 또 감안해 주겠소 하는 게 또 있죠? 그렇죠. 뭐 원칙적으로는 5월 9일에 종료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파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해 놓으면 뭐 지역에 따라서 4에서 6개월 정도 추가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 잔금이랑 이제 또 등기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준 건데, 그래서 뭐 실제로는 5월 초까지 그 뭐 매매 계약만 체결해도 뭐 중과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그 보유한 주택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걸로 내다보면은 팔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주택을 자녀에게 뭐 상속을 해주거나 뭐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면은 좀 미리 증여하는 선택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저가 양도도 가능한데요. 네.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매매 신고가액이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이나 3억 원 가운데 이 적은 금액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실거래가랑 차이가 뭐 30% 안쪽이거나 실제로 금액이 3억 원 차이 미만이거나 이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발생한 수익을 언젠가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할 계획이 있으면은 뭐 미리 증여하는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얘기가 또 나온 게 무주택자 갭 투자 얘기예요.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그 무주택자 갭 투자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이 양도세 중과 부활 영향인데요. 정부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거래가 경색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네. 특히 뭐 일부 지역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해도 만약에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들어 있으면은 그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매수자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게 뭐 원칙적으로는 주택 매수하면 4개월 내 입주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 보유 물량에 한해서는 예외를 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한시적으로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갭 투자가 가능해진 겁니다. 결국에 뭐 관건은 세금이 집값을 잡느냐 아니면 거래만 얼어붙게 하느냐, 이 싸움인 것 같은데 여야 정쟁의 불씨가 좀 남아 있어요? 당분간 계속 남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 기간이 종료 시점이 5월 9일이니까 그 전까지 뭐 국회 논의나 추가 정책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야당에서는 뭐 유예 연장이나 완화 요구를 계속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또 세금뿐만이 아니고 대출 규제나 뭐 공급 정책, 전세, 그리고 금리랑도 큰 연관성을 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연쇄적인 정책 내놓을 때마다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건 사실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뭔지 한번 알려주세요. 그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띄워서 운영하는 개념인데요. 어. 뭐 위성이나 우주정거장에 서버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이죠. 뭐 증시에서도 작년부터 전력기기 이런 AI 인프라주가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 이게 다 AI가 확산하면서 그만큼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 많은 전력을 끌어다가 쓰면은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전력망 부담도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아예 우주에 띄워서 전력과 그 냉각 문제를 해결하자는 아이디어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 들어서 특히 뭐 우주 데이터 센터 논의가 활발해진 거는 아는데 특히 그렇게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또 유명한 인물이 언급을 해서 그런데, 그 사람. 네, 이런 분야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죠. 바로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설립한 우주 기업 스페이스X랑 AI 스타트업 XAI 합병을
통해서 이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며 그 최대 1,000만 기 규모 군집 위성 발사 계획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했는데요. 이게 우주에서는 영하 270도에 달하는 자연적으로 냉각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또 태양광 발전으로 지상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또 3년 내에 우주 AI 연산 비용이 지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머스크는 좀 내다본 거고요. 네. 이게 머스크뿐만이 아니고 그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이랑 뭐 마크 저커버그 그 메타 CEO 등 이런 분들이 공식 석상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 관심이 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뭐 우주가 뭐 영하 뭐 200도 아래다 그런 얘기는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 측면에서는 냉각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우주라는 곳은 진공 상태라서 그 열을 그럼 어디로 빼? 라는 그쵸. 문제가 네.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열 관리 기술이 또 여기서도 핵심일 텐데 그렇죠. 야,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업들이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우선 제일 크고요. 그 외에도 보안이나 시간 단축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군사나 금융 이런 그 민감한 정보를 우주에서 처리하면은 해킹 위험에서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위성 통신 데이터는 지상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효율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 이 인프라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위성망, 뭐 클라우드, AI 이를 다 통합한 새로운 생태계를 선점해서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데이터 센터 설립 목소리가 좀 나오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런 글로벌 흐름에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 과제로 설정했는데요. 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에 국산 AI 반도체와 독자 모델을 결합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실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요. 네. 우주항공청은 올해부터 탐색 연구를 시작하고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10대 핵심 기술 과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1년 동안 이 연구를 수행한 뒤에 구체하는 작업을 거쳐서 2028년에 예산을 투입하고 본격 실증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근데 지금 나눈 이야기들 현실적으로 다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아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우주 상태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게 사실 여러 지적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인데요. 그 시장 조사 업체 그 모펜 네이선슨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스페이스X가 데이터 센터용 위성 100만 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매년 5조 달러를 쏟아부어야 된다고 분석했거든요. 네. 이게 한화로 무려 약 7,330조 원. 억 원이 아니고 7,330조 원인데요. 네. 이게 위성 제작 비용부터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수천의 로켓 발사 비용, 그리고 로켓 제작 비용, 그리고 컴퓨팅 용량을 구축하기 위한 또 AI 칩 구매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서 합산한 금액이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비용 외에도 학계에서 열 처리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거를 좀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내놓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보온병이 안에 물 넣으면 뜨거운 게 유지되듯이 네. 이게 진공 상태에서는 물체 내부에 열을 가둬버리기 때문에 열 처리가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데이터 센터의 칩 성능이 저하되거나 부품이 뭐 파손됐을 때 수리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미국과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도 우주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많겠네요. 네, 지금 뭐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 이런 데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한데요. 중국의 민간 그 우주 기업인데 에이다 스페이스 이곳이 AI 전용 위성을 지난해 10개 이상 발사했거든요. 네. 중국은 에이다 스페이스 필두로 해가지고 2035년까지 위성 2,800기로 구성된 우주 데이터 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내놨고요.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그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항공우주 분야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규모 지원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한번 또 정부에서 밀어붙이면은 굴기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사스입니다.
사스가 정확히 뭐였죠? 사스가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약자인데 뭐 쉽게 말해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그 사실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독형으로 쓰는 방식인데요. 예전에는 기업이 회계, 뭐 영업, 인사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사서 서버에다가 깔고 그 이후에 유지 보수까지 직접 했잖아요. 네. 사스는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쓰고 매달 아니면은 매년 이렇게 구독료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도 적게 들고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된다는 점이 이 모델의 장점으로 꼽히고요. 그리고 이 사스를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사용하는 회사가 한번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은 이거에 맞춰서 모든 게 설계되기 때문에 쉽게 갈아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효과가 있어서 사스 업체들이 한때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기능 하나 추가하려면 새 프로그램 사야 되고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AI한테 야 이거 하나 만들어줘. 지금 당장 이 소프트웨어 필요해 하면 끝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산업 구조가 계속 재편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는 사실 그 미국 AI 기업인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워크라는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위기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어져서 소프트웨어 무용론, 종말론 여기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사실 무용론, 종말론까지는 좀 과도하다는 시각이 아직은 우세한데요. 단 산업 재편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나 저렴하게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제. 그리고 특히 엔트로픽이 내놓은 클로드 코워크가 이게 뭐 업무를 자동화하는 앱을 스스로 척척 전문직 수준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단순한 뭐 코딩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단순한 자연어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시대가 되면서 단순한 기능 중심이나 뭐 기능만 얹은 응용 소프트웨어는 갈수록 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 산업 재편될 때 핵심이 과금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네. 과거에는 시트라고 하는데 사용 인원을 기반으로 구독료 그 금액이 책정됐어요. 아 우리 직원 10명이니까 그럼 10인분 요금 내세요 네. 이런 거죠? 근데 이제는 앞으로 사용량이랑 성과에 따라서 좀 과금 체계가 달라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일 처리한 양만큼 돈을 내라. 네, 그거죠.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몇 명이 사용했냐 이거보다 결국에는 어떻게 뭐 일을 처리했냐, 얼마나 처리했냐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과금 방식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산업 재편이 많이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이런 얘기들 때문에 사스포칼립스라고 해서 사스의 대격변,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소프트웨어 종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할 이슈가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 키워드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문지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영화 로마의 휴일 촬영지로 유명하고 뒤로 돌아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에 돌아올 수 있다는 속설이 있는 곳으로 최근 오버 투어리즘 문제로 1인당 2유로의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이탈리아 로마의 명소는 어딘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2번 트레비 분수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2242님 저도 동전 던져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박현일님 어박목 듣고 열심히 돈 벌어서 꼭 유럽 가볼 테야 이렇게 각오를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916님 10년 전쯤 그곳으로 여행 갔다가 유학생이던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 세상에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처럼 사랑에 빠졌죠.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과 다시 가고 싶어요 라는 로맨틱한 사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빛과 소금의 오래된 친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어김없이 여기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즐거운 추